이번 시간에는 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도시 단원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한 7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 자, 대략 프린트물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도시화 단계, 세 개 단계로 나눠서 이 특징들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대륙별로 도시화율 정도를 살펴볼 거야.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를 세 개 지역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 미국하고 유럽은 선진국이야. 근데 미국은 역사가 짧은 국가지, 그지? 유럽은 역사가 긴 선진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좀 개발도상국 국가들의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렇게 해서 서로 비교를 해 볼 거다. 자, 그럼 먼저 도시화 단계부터 보는데, 도시화 단계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자, 도시화 곡선을 먼저 살펴보자. 자, 도시화 단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도시화율이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완만하게, 그러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다시 완만해지는 S자 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도시화율이 몇 %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럼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자, 이거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이 몇 %인가를 나타낸 개념이야, 이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을 대략 90%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전국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90%에 해당되는 인구, 대략 4,500만 명의 인구가 지금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도시화율 90%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도시화율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데, 대략 도시화율이 한 30%까지는 서서히 진행되잖아, 그지? 즉 도시 인구가 30%가 안 되고 있는, 도시화율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는 단계를 먼저 초기 단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다음 30에서 대략 한 70 내지 80%까지는 가파르게 도시화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가속화 단계라고 해. 그리고 70% 내지 80%가 되니까 다시 도시화율은 서서히 증가, 둔화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이거를 종착 단계라고 한다. 자, 그럼 각 단계별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초기 단계는 도시화율이, 즉 도시 인구 비율이 30%가 안 되는 단계야. 그럼 나머지 70% 이상의 인구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 시골에, 농촌에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대부분의 인구가, 70% 이상의 인구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일까? 농촌에서 뭘 하겠니? 농사 짓고 있겠지. 자, 그래서 이 초기 단계는 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다. 자, 그리고 농촌 인구하고 도시 인구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농촌 인구가 더 많다. 왜? 도시화율이 30%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도시 인구는 30%지만 나머지 70%는 농촌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그치? 자, 그 다음에 가속화 단계를 본다라고 하면, 자, 30에서 대략 한 70%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에 도시화율이 2배 이상 증가했어. 즉 도시 인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야. 자, 도시 인구가 30에서 70%로 급증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농촌 인구는 70%에서 30%로 갑자기 급속히 떨어졌다는 얘기겠지. 이 얘기는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들었겠구나. 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 촌향도 현상이 이 가속화 단계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럼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도시로 몰려들었을까? 도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거야. 농사 짓는 것보다도 더 쉽게 편하게 일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공장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 가속화 단계는 공장이 막 들어오고 있는 산업화 단계, 산업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 단계가 이 가속화 단계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도시인구는 2배 이상의 비율로 급증하게 됐고, 그리고
과도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이걸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래. 그럼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면 각종 시설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가 있어. 이 도시에는 아파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시설들을 쭉 봤을 때 대략 한 50만 명 정도는 이 시설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도시야. 그런데 80만 명의 인구가 되어버려. 30만 명이 더 유입되어 버렸어. 그러면 아파트도 부족하지, 병원도 부족하지, 도서관도 부족하지, 여러 가지 시설 부족 문제가 나타나잖아. 이걸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럼 이 과도시화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단계가 이 가속화 단계인데, 왜 가속화 단계에서 이 과도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느냐면, 짧은 시간에 도시 인구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거야. 가파르게 증가한 거야. 사람들이 그지 도시로 들어와.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도 만들 거야.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속도가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병원 짓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이걸 못 따라가는 거야, 이게. 봐. 짧은 시간에 인구가 대거 늘어버리잖아, 도시 인구가. 그러니까 늘어나는 인구를 이 시설들을 보충을 못 하는 거야. 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가속화 단계에서 과도시화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착 단계가 되면 대략 한 70% 내지 80%쯤 되니까 다시 도시화율이 둔화되었어. 자, 이때가 언제가 되느냐? 이제 산업사회로 경제 발전 단계로 본다 그러면 이건 후기 산업사회가 되는 거고, 이때는 역도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자,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야.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간다든지 이런 현상을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왜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환경 오염, 교통 체증, 뭐 범죄 문제, 그다음 집값이 상승하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도시를 떠나면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면 도시의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을 때 이런 교통체증이라든지 무슨 집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종착 단계에서 이 역도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제 발전 단계로 보자면 초기는 농업 중심 사회, 그러니까 가속화 단계는 산업 사회, 종착 단계는 후기 산업 사회 이렇게 봤는데, 이걸 지금 국가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가는 저개발국이 되겠지. 그리고 종착 단계에 도달한 국가들은 선진국이 될 거고. 자, 산업 구조를 크게 1차, 2차, 3차 산업 이렇게 나누잖아, 그지? 선진국일수록 몇 차 산업 비율이 높니? 3차 산업 비율이 높지. 저개발국일수록 1차 산업 비율이 높다고. 대표적인 1차 산업이 농업이잖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데가 어디라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야.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잖아. 시골에 거주하는 거지. 즉 1차 산업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별로 없다.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1차 산업 비율이 높은 저개발국은 도시화율이 낮은 거야. 3차 산업은 어디서 행해지는 거니? 시골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잖아. 도시에서 행해지는 거잖아. 그럼 3차 산업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비율이 높은 거지. 그지? 그래서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은, 높은 국가는 대체로 선진국이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도시화 단계별 특징 살펴봤고, 대륙별 도시화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조금 전에 했듯이 대륙별 도시화율 정도는 경제 발전 수준하고 대체로 비례관계에 있다. 선진국은 도시화율이 높다. 저개발국은 도시화율이 대체로 낮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대륙별로 쭉 본다라고 하면 선진국이 많이 모여 있는 대륙은 도시화율이 높겠지. 그 대표적인 대륙이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저개발국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륙들이 도시화율이 낮을 거야.
그럼 도시화율 제일 낮은 대륙이 어디가 될까? 아프리카가 되겠지. 그리고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가 이제 도시화율이 낮게 나오겠지. 대체적인 경향성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살펴보자. 자, 대륙별 도시화율 봤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보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도시화율이 더 높다. 자, 앞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구 단원에서는 앵글로보다 유럽이 더 선진국이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게 선진국이잖아. 앵글로하고 유럽하고 출산율이 어디가 더 낮겠니? 인구 단원에서는 유럽이 선진국이야. 유럽이 출산율이 더 낮아. 유럽이 노인 비율이 더 높아. 근데 도시 단원에서는 유럽보다 앵글로가 더 선진국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유럽보다도 앵글로 아메리카가 도시화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 라틴이 들어와 이게 특이하게. 그리고 이제 유럽이지. 오세아니아 무시하자라고 해서 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무시하면은 앵글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거는 그럭저럭 이해가 되는데 라틴이 주의해야 돼. 라틴이 예상외로 도시화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다고. 선진국은 아니지만 저개발국, 개발도상국들이 몰려 있지만은 라틴 아메리카는 특이하게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된다. 그 라틴 아메리카에 해당되는 뭐 국가들 본다면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 요거는 좀 주의해서 봐야겠지, 그지? 니네들이 딱 헷갈리게 돼 있지, 그지? 니네들이 헷갈리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출제자들은 이걸 노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된다고 이거. 알겠니?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도시화율이 상당히 높다. 앵글로만큼은 아니지만 앵글로하고 사실 라틴하고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도 없어. 유럽보다도 라틴이 더 높다라는 거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50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50년 뭐 미래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을 보면은 자 제일 높게 돼 있는 여기 앵글로 아메리카 제일 높고 그 다음 유럽이 아니고 라틴이지 라틴. 앵글로하고 라틴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 이게. 그 정도로 라틴은 좀 비정상적으로 도시화율이 높게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유럽이지, 그지? 그리고 오세아니아 무시하자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순서 외워야 돼. 세계지리는 철저하게 암기를 바탕으로 한 자료해석이야. 외워야 돼.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도시 내부 구조가 나오는데 이 도시 내부 구조는 이제 밑에 있는 지역별 도시 내부 구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여기 가져왔다고. 니네들 중학교 때도 이 도시 내부 구조를 봤을 거야. 한가운데 도심이 있지. 그지? 도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도심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고 했느냐면 도심은 땅값 비싸잖아. 그지? 그래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기업의 본사와 같은 이런 중추 관리 기능들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제 뭐 고급 상가들, 백화점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그리고 주택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지. 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주택은 여기에 안 들어오고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 자, 그래서 도심은 주로 보면은 사무실과 같은 업무 기능이라든지 또는 무슨 상가들, 고급 상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에 이제 주택들이 쭉 들어오는데 잘 기억해봐. 주택 중에 고급 주택이 있고 저급 주택이 있어. 상류층 주택이 있고 하류층 주택이 있다고. 상류층 주택이 어디 들어오니? 상류층 주택, 즉 고급 주택은 바깥쪽에 있어. 저급 주택이 안쪽에 들어. 이렇게 배웠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배워야 정상적으로 배운 거야. 고급 주택이 안에 있다고 배운 거 잘못 배운 거야. 자, 왜 저급 주택이 물론 도심은 아니야. 도심 바로 옆에 여기에 들어오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출퇴근할 때 교통비를 아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가능하다면 걸어서 출퇴근하면 좋다는 거지. 그럼 직장은 대부분 업무 기능은 도심 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직장이 있을 거고 그럼 직장으로 걸어서 교통비를 아끼면서 걸어서 출퇴근하겠다라고 하면은 가까운 곳에 물론 도심에는 땅값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도심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데 있어야지 쉽게 출퇴근할 수 있지. 그런데 상류층, 고급주택, 상류층들은 출퇴근하는데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이게. 대형 자가용에다가 기사 딸려있지, 그지? 예.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면서 대규모 저택을 또 필요로 한다고. 골프 연습장도 있어야 되고, 풀장도 있어야 되고, 정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바깥쪽에, 여기에 고급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를 보면은, 도심 쪽은 업무 기능, 상업 기능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택은 바깥쪽인데, 고급주택, 상류층 주택이 더 바깥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니네들이 이렇게 배우고 나도 한국지리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런데 우리가 배운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야. 그래서 미국 도시는 이대로 적용시키면 돼.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다른 지역들을 똑같이 적용시키면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인데,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지역별 도시 내부 구조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자, 미국이야. 미국은 우리가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도심 쪽은 사무실이 있어. 업무 기능, 그리고 뭐 상가들, 백화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데 도심 바로 옆에는, 도심 바로 옆에는 하류층이야. 교통비를 아껴야 되는 하류층에 저급주택이 있는 거고, 바깥쪽에 대저택, 고급주택, 상류층 주택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미국은 역사가 짧은 국가야. 역사가 짧은 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유럽은 역사가 길지. 500년, 1000년, 그 이상 된 도시도 여기는 있다고. 자, 도시가 처음 성장할 때 규모가 작았겠지. 요만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커지겠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커진 도시가 있어. 이 도시 중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곳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제일 역사가 오래됐겠지. 이 부분이.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역사가 짧은 거지. 여기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가지가 되겠지, 이게. 그러면 도심 있는, 도시 내부, 도심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가 역사가 제일 오래된 곳이야. 그럼 과거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귀족들이 대저택을 가지고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 여기지. 여기에 지금 300년, 400년 된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도시 규모가 이만큼 커졌어. 그럼 이 대저택은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이 들었으면 되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거든, 이거. 이렇게 오래된 대저택을 보존하려고 하지, 이걸 허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거를. 그럼 대저택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럼 거기에 누가 살까? 하류층에 대저택이 살겠니? 귀족의 후손들이 살겠지. 그래서 상류층 주택이, 대저택이 도심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도심 쪽에. 그 다음 300년, 400년 전에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여기에 당연히 이 유럽 사람들 같으면 또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잖아, 이게. 그럼 종교시설도 중요하거든. 그럼 여기에 역시 300년, 400년 된 그 종교시설,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럽 같은 민주사회잖아. 민주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지? 사람들 모아놓고, 그지? 연설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게. 그럼 뭐가 필요하냐? 광장이 필요했겠지, 광장이. 그러니 여기에 광장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럽은,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도시는 내부에,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장이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라든지 오래된 대저택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이 대저택에서는 당연히 하류층이 아니라
귀족의 후손들, 상류층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도심 바로 옆에는 여기가 지금 도시 내부인 도심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층 빌딩들 막 이런 걸 입지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니까 여기 못 들어서고 여기에다가 이 바로 옆에 여기에다가 이제 고층 빌딩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무실 같은 업무 기능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급주택들도 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왜? 출퇴근할 때 교통비를 아껴야 되니까. 여기가 사무실이 있는 곳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새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신흥 주거단지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주의할 게 이거야. 상류층이 도심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은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남부아시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자. 식민 지배를 누가 했느냐? 얘네들이 있지, 얘네들. 그럼 얘네들의 그 도시 내부 그 구조가 그대로 여기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가운데 뭐 만드냐? 한가운데 광장을 만들었지, 도심 쪽에. 광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종교도 또 이용을 했잖아. 종교 전파도 하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 시설을 도심 쪽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행정 기능들, 식민 지배를 위한 행정 기능들을 도심 쪽에 배치를 시켰다. 자, 그다음에 바깥쪽에 이제 주거 단지가 형성돼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은 도심 바로 옆에 여기에 지금 여기 도심 바로 옆에 여기에 상류층 주택이 여기 있는 거야. 하류층 주택은 바깥쪽에 이쪽으로 나가는 이쪽으로. 그럼 왜 상류층 주택이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겠는가를 보면은 식민 지배를 당하는 이 나라에서 상류층들은 식민 지배를 하는 이 국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봐봐. 일제강점기 때 상류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게 좋은 사람이야, 싸가지 나쁜 새끼들이야. 이게 나쁜 새끼들이잖아. 이거 일본 앞잡이들 걔네들이 일제강점기 때 상류층이었잖아, 이게. 그지? 근데 이 상류층들이 일제 앞잡이들이 저 바깥쪽 있잖아, 그지? 도시에서 멀리 들어있는 바깥쪽에 여기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되겠니? 물론 행정 업무를 얘네들이 담당하는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겠지, 그지? 그런데 일제 앞잡이가 혼자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고 있어. 그럼 가만 놔두겠니, 그거를? 나부터 가가지고 찔러버리지. 그걸 가만 놔두지? 안 놔두지. 불안한 거야.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보호를. 그러니 식민 지배를 하는 그 기능 있는 그 시설 바로 옆에 들었어야지. 뭐 파출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거 옆에 들었어야지 그나마 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안쪽에 여기가 상류층 주택이야. 하류층 주택은 저 바깥쪽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앞잡이들이 도심 바로 옆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 상류층들이 도심 바로 옆이다. 바깥쪽은 하류층들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미국은 다시 정리할게. 미국은 우리가 배웠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된다. 유럽은 도심의 상류층, 역사가 오래된 대저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류층들이 도심에 머물러 있다. 자, 그 다음에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 이 나라들은 상류층들이 물론 식민 지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행정 기능하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불안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도심 바로 옆에 여기에 상류층 주택이 있고 하류층 주택은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런 도시 내부 구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뭐 밑에 이제 그림을 보자라고 하면은 미국은 우리가 파트가 똑같아. 도심은 고층 빌딩이 있고 바깥으로 가면 이제 뭐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더 바깥쪽이 이제 고급주택이고 안쪽은 상대적으로 좀 슬럼과 저급주택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유럽은 도심보다도 어디가 지금 고층 빌딩이냐면 도심 바로 옆에 있는 여기가 고층 빌딩이라고. 도심은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야. 역사가 오래된 300년 400년 전에 뭐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니? 못 짓잖아 이게. 그래서 이거는 역사가 오래된 뭐 교회라든지 뭐 대저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고 고층 빌딩들은 도심 바로 옆에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 물론 요 일대 쪽에는 마찬가지로 저급주택도 이제 들어오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는 새로 만들어진 그런 주거단지가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러니까 식민 지배국은 안쪽에 유럽과 마찬가지로 교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기 위한 그런 행정 기능 이런 것들이 도심 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다음에 상류층들은 도심 바로 옆에 상류층들이 있는 거고 원이 이제 하류층들을 얘기하는 거야. 원주민들은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바깥쪽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도시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 자.